네, 6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장을 돌아보면요, 우리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전히 관세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9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고 특히 5월 마지막 주에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지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월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6월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대선입니다.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4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큰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정 기간 정치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초기 테마성 강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수혜 피해주가 갈리며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정책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5월장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시장 예상보다 가파르게 지수가 2,7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이미 정책 기대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5월 후반부부터 정책 기대감이 지수에 선 반영이 된 만큼 장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허니문 랠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데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 어떤 과제들이 꼭 필요할지 센터장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LS증권 센터장은 내수 시장 확장 정책, 지금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책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AI와 같은 신성장 산업의 육성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고요. 배당 성향 제고와 자사주 소각 확대는 지속 가능한 주주 환원의 핵심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상법 개정과 같은 주주 권익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IPO 제도 정비와 ESG 공시 의무화와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수 전망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지수 상단으로 제시됐던 2,700선, 5월 마지막 주에 코스피 지수가 2,700선 회복했고 오늘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6월장 가장 큰 이벤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적극적인 후보들의 주주 환원 정책, 당장 코스피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바라본 코스피 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이 굉장히 높아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NH투자증권은 2,800선, 대신증권 역시 2,800선, 하나증권이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2,600에서 2,900선까지 상방을 열어놨고요. 유진투자증권은 2,680에서 2,780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6월장 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호재와 악재가 갈리고 있는데 가장 큰 호재는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이 되겠고요. 악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입니다. 6월장 호재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죠. 적극적인 추경을 통해서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할 전망인데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주가 부양책인 정책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확장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LS증권 센터장은 역시나 신정부 출범 기대, 내수 침체 우려가 점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모두의 센터장 역시 신정부 출범 기대를 가장 큰 호재로 꼽아주셨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분쟁 사실상 호재이자 악재인데 무차별했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90일 유예와 함께 완화가 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협상에 이어서 주요국들과 협상하고 있는 점 긍정적으로 봐야겠는데요. 또한 금리와 환율, 유가가 하락한 점도 호재 포인트로 꼽히고 있고요. 한국 수출 호조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자동차 등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랑 선박, 아시아 지역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견조한 수출 모멘텀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하나증권센터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대된다. 4월까지 지속된 외국인 순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5월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6월장에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급이 돌아온다면 대형주 위주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악재도 살펴보시죠.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6월장에서도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또 연준의 스탠스도 중요한데요.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가 지속될수록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밖에도 채권 시장 변동성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 악재로 꼽아주셨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그리고 이미 높아진 가격 부담 역시 악재로 꼽았습니다. 자, 유망한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증권 지주사 5월장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배당 확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 만큼 저 PBR 관련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도체 현재는 부진하지만 앞으로의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는 시각 속에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코와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도 봐야 된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5월 마지막 주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월 시장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기존의 25%에서 50%로 6월 4일부터 관세를 올리겠다고 기습을 했고요. 여기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도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우리 시장 다시금 2,700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박이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5월 시장은 그래도 관세 이슈로 출렁이긴 했지만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6월 시장 일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좀 안정화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예, 정책 기대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7월 달에 가까워지게 되면 또 재협상해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관련된 긴장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이죠, 네. 당연히. 일단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뭐 5월에 반영됐으니까 6월에 반영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재정 정책적인 부양 뭐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돈을 잘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특히 대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해결책이 돼주진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효과가 오래 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수에서의 약간의 기대감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서 계속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존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5월달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안정되는 느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이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추진이 외국인 수급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외국인 수급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한국의 정책 특히 이제 밸류업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마켓의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고 네. 그 기대감이 사실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작년에는 은행주 이런 쪽에 이제 크게 반영이 됐고 네. 올해는 증권주 이제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액티브하게,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 그런 쪽보다는 역시 이제 반도체, 자동차, 각종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사실 중요한 게 한국의 내부의 정책만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데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역시 또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 수급에도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게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돈 들어오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패시브, 액티브 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면 지수가 올라가고 액티브가 들어오면 이제 특정 섹터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네. 패시브 위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뭐 삼성바이오,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겠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최근에 관찰하고 있는 저 외국인 고객들의 동향을 보면은 그런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쪽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의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섹터가 되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방산이라든지 뭐 네.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는 이제 이런 현대차 이런 쪽의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뭐 지주사나 증권사들 흐름이 좀 좋게 나왔었고 아까 뭐 정책 기대감이 좀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지주사나 증권사들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강화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좀 약간 강제로 소각한다 이런 이슈까지 지금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프라이싱은 이 정책의 변화 대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전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금융 당국도 그렇고 정책 당국도 그렇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 말고 내수에서 이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수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섹터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이제 되게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에 가깝게 적정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 시장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가 네.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금융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걱정하는 거는 본질 가치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본질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한국의 이 해외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가격 결정력이 높아져야 되고 보다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런 경쟁력과 관련된 좀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밸류업 정책도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하반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 모습인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에 뭐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뭐 조선이나 방산일 텐데 주도주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가 좀 교체가 돼야 지수도 이제 올라가고 네. 네. 교체라는 거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 어, 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을 어쨌든 대표하는 대형 주식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딱 시총 뭐 10위 안에 지금은 이제 방산 주식들도 좀 들어왔지만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은 저는 좀 약간 좀 까다롭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관세고 네. 이 관세 부분이 잘 해결되고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당장 기대감을 내려놨지만 또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또 인하를 해주게 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아마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에서는 좀 약간 차익 실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못 올랐던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기가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세 문제가 네. 특히 이제 미중 간의 합의가 네. 중국의 스탠스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기로는 네. 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미국한테 양보하는 것이 어쨌든 미국이 요구하는 게 시장의 개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미국에 대항한다. 이런 이제 큰 그림이 좀 훼손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자기 시장을 개방하고 싶어하지 않고 미국은 계속 요구하게 되고 이 둘 간의 딜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긍정적인 그림이 좀 지연될 수 네.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 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관세 불확실성, 오히려 중국이 더욱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수정치는 소폭 상향이 됐지만 소비 지출이라든지 고용 같은 경우에는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경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1, 4분기 GDP는 물론 나빴어요. 나빴는데 현재까지 미국 상황이 되게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연간 2%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어떤 서베이 데이터를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랐어요.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엄청 올라가면서 뭔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미 이제 좀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제 유가가 떨어졌죠. 네. 트럼프 이제 뭐 석유 생산 증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하나는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는 게 이미 예고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해외로부터 수입을 많이 늘려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관세가 대중국 뭐 30% 이런 것들이 적용돼 있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좀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국 간의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높은 관세 인상이 적용된 이 높은 수입 물가가 빠르게 해소되는 것이 향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관세 이슈를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관세 이슈가 시장에 우려를 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뉴욕 증시의 악재로 더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미증시의 반등 여력, 미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증시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반복적인 얘기라 이게 이제 상황의 가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에너지 자체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분산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 동안은 이제 빅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7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 왔었고 시장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지수도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 M7들이 주가가 잘 못 올라가요. 사실 지난 반년 동안 지수가 앞서 설명하셨지만 S&P 500이 제로지 않습니까? 근데 M7도 다 합쳐보면 거의 제로 성장률이에요. 주가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를 끌고 가던 대형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멈춰 있는 가운데 좀 나름 이제 스몰캡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원전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주식들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또 오클로라든지 이런 정책 기대감이 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됐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잖아요. 그 젠슨 왕도 이제 얼마 전에 가갖고 대만에 가서 원전 계획을 포기하면 안 된다. 원전을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젠슨 왕조차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젠슨 왕 AI를 이끌고 가는 이런 섹터 자체가 원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수요를 갖다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대형주의 어떤 상승 여력은 뭐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이래서 조금 이제 제한적인데 역시 기회가 있는 쪽으로 옮아가려는 그런 힘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너무 이제 빅텍에 쏠리지 말고 조금 이제 분산하는 전략이 확실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빅테크 M7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은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얻고 있는 정보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연준의 멤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미중 특히 이제 미국 중국 간에 이 엄청난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준도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바는
그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도, 22년도 미국의 그 인플레 국면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단기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장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려 30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준은 사실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결국은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연말까지도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높은 금리가 오래 가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미국 경제가 잘 버텨온 이유 중에 하나는 소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 소비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쉽게 올릴 수 있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2023년도에 인플레가 높을 때도 소비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노동의 초과 수요가 거의 해소가 돼 버렸어요. 앞으로의 상황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임금이 잘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우리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럼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향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오래 가면은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되면 결국 소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도 좀 컸지만 일본의 장기물 국채금리 또 많이 올랐고요. 네. 일본 뭐 국채나 엔화 쪽 등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미국 시장에서 자산 이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이런 것까지 붙어가지고. 근데 저는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녹여버리면 판단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엔캐리 청산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시장 어쩌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다 나열하다 보면 답이 없고요. 저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엔캐리를 청산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 항상 말씀드리고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어딘가 투자를 할 때도 네. 투자처가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럴 때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투자할 때만 많으면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더 꺾이게 된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내가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엔화까지 강해지면 더 그럴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단한 어떤 충격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또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예,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그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올해 상반기 이제 자산 시장의 특징이라면 비미국 시장의 또 상대적인 선전을 좀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런 현상은 하반기에도 좀 계속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미국 외로 분산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주식 자체가 좀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의 이슈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리 지금 금리 인하는 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외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하고 내수 부양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독일의 가계 소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병자, 뭐 독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독일의 경제마저도 좀 개선되려는 신호가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전쟁이 새로 시작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내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방향성, 금리 인하의 어떤 여지, 그리고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비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 네. 그 안에 당연히 뭐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 뭐 지금 올해 수익률 12% 지금 발생하고 있고 네.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미국 대비해서는 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국보다는 그래도 한국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벌써 6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너무 복잡한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제시드리는 전략은 사실은 되게 심플합니다. 네. 예. 일단은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성장세에 대한 유망성이 되게 주목받았고 그래서 주가가 되게 계속 좋았던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방산이 있고 조선이 있고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뷰티라고 통칭할게요. 예, 네. 화장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으니까 예, 뷰티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증권 이런 주식들 이 그동안 좋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밸류에이션 부담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시고 너무 모르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베팅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수 이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 방산, 조선, 원전, 뷰티, 뭐 증권과 같이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